이 정도면 매달 월세로 이자 내고 남는 게 90은 나와. 아무 일 안 하고 그 돈 받는 거. 그게 진짜 노후지. 남편이 그렇게 말하던 날 저는 조용히 식탁 위 커피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쩐지 마음이 걸렸습니다. 저는 올해 65세 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로 시작해 마지막엔 교감으로 정년을 채운 사람입니다. 삶이 늘 정해진 틀 속에 있었고 수업 시간처럼 하루하루를 계획하며 살아왔습니다. 퇴직 후엔 더 바쁠 줄 알았습니다. 텃밭도 가꾸고 책도 읽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집안은 조용하고 하루가 깁니다. 딸은 미국에서 결혼해 살고 있고 남편과 단둘이 살아갑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지만 그 사람도 저처럼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노후가 길어진다는 얘기,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뉴스. 그 속에서 남편은 결국 부동산 월세라는 해답을 꺼냈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꺼내 작은 원룸 2채를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로 지은 신축 건물이었고 근처에 역세권이라 수요는 충분하다고 했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제가 걸었던 길을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저는 평생을 학교라는 공간에서 살아왔습니다. 20대엔 수학교사로, 40대엔 학년부장으로, 그리고 마지막 7년은 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했습니다.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교무회의, 수업시수, 상담일지 같은 일들로 하루하루가 단정하게 채워졌죠. 아이들에게는 늘 말했습니다. 인생은 공식처럼 하나하나 계산하면서 가는 거야. 그게 제 철학이었고 그게 틀리지 않았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퇴직할 즈음 학교 후배 교사들이 정년을 축하해 주었고 학생들은 손편지를 건넸습니다. 그날 저는 말없이 앉아 있다가 이제 내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으로 일하다 3년 먼저 은퇴했고 딸은 대학 졸업 후 미국으로 건너가 현지 회사에 취업해 결혼까지 했습니다. 자식 걱정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제야 실감했죠. 퇴직금은 약 3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작은 아파트의 자녀 대출은 이미 다 갚아뒀고 노후 대비로 연금과 보험도 부부가 따로 들어둔 상태였습니다. 충분하진 않아도 불안할 정도는 아니다. 그게 제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2달쯤 지나자 마음 한켠이 허전해졌습니다. 매일 정해진 일 없이 아침을 맞는 게 처음이었고 시간이 많아질수록 생각도 많아졌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뉴스에서는 노후 파산 얘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부동산 공부 좀 해봤거든. 월세 수익만 꾸준히 받아도 연금보다 나아. 처음엔 시큰둥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은 인근에 새로 분양하는 오피스텔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 봐. 신축의 역세권이고 월세도 50만 원 선이면 나쁘지 않잖아. 남편은 인터넷 카페에서 본 사례들을 줄줄 읊었고 실제 시세표도 출력해 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준비한 게 참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 순간 월세라는 게 그렇게 안정적인 걸까? 지금 사두면 몇 년 뒤엔 시세 차익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결국 우리는 퇴직금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꺼냈습니다. 1억 8천만 원. 그 돈으로 수도권 외곽 신축 빌라 2채를 분양 형태로 계약했습니다. 세입자는 바로 맞춰준다고 했고 수익률 계산서를 보면 매달 90만 원 정도는 꾸준히 들어올 거라고 했습니다. 이 돈은 이제 우리의 월급이야. 남편은 그렇게 말했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게 우리가 손에 쥐고 있던 가장 큰 착각이었다는 걸. 첫 월세가 들어온 날 남편은 말없이 통장 이체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94만 7천 원. 관리비 일부를 제하고도 우리가 기대했던 금액과 거의 같았습니다. 봤지? 남편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 말 속엔 안도와 기쁨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그 숫자가 맴돌았습니다. 947000.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돈.
이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 공간에 살고 그 대가로 건넨 월세라는 이름의 수익이 우리 노후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도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정말 이렇게 매달 돈이 들어오는 걸까? 어디서 실수한 건 없는지 몇 번이고 계약서를 다시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진짜 맞구나 하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바닷가라도 다니니까? 오랜만에 그쪽 바람 한번 쐬고 싶네.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바람 쐬자는 말. 언제부턴가 부부 사이에선 늘 아껴야지 다음에 가자는 말만 녹았으니까요. 우리는 양양 쪽으로 1박 2일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지만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방이 있었고 남편은 모처럼 실없이 웃었습니다. 나 이런 거 처음엔 꿈 같아서 무섭더라.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매끄럽게 굴러가기 시작한 월세라는 수익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질 만큼 생소했던 겁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정확히 25일 오후 2시를 전후해 이체 알림이 울렸습니다. 세 번째 월세가 들어오던 날 저는 처음으로 그 돈의 일부를 봉투에 담아 미국에 있는 딸에게 붙였습니다. 엄마가 번 돈이다라는 말은 차마 못 쓰고 이번 달은 엄마가 밥 사줄게라고만 적었습니다. 딸이 고맙다며 전화하던 날 나는 그제야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나도 엄마처럼 이렇게 안정된 노후를 살 수 있을까?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김치전과 막걸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우린 망설이면서도 결국 잘 해냈어. 우린 그날 오랜만에 뉴스도 안 틀고 폰도 내려두고 둘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의 다음 장인가? 이제야 드디어 괜찮아지는 건가? 그런 생각이 진심으로 들었던 시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 평화는 오히려 더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완벽했던 만큼 무너질 틈조차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이상 신호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25일에 들어오던 월세가 그달은 28일에 들어왔습니다. 아, 세입자가 조금 늦게 이체했대.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그날 밤 저는 괜히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아주 짧지만 예정된 것이 어긋났다는 건 제게는 알 수 없는 불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두 채 중 한 곳에 사는 세입자가 온수기 고장으로 항해 전화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부동산에 맡겨둔 일이니 걱정 말라며 전화를 끊었지만 그때부터 저는 자꾸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어쩌지? 집주인이 내가 아니라 관리인이잖아. 이렇게 직접 확인도 못하고 있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하나둘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2달 뒤 한 채가 비게 됐습니다. 요즘 이사철이라 잠깐 공실 나는 거야. 곧 다시 맞춰질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이 끝날 때쯤 그의 눈도 내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공실이 난 채로 한 달이 지났고 우린 처음으로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 25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체 알림이 오지 않는 휴대폰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다가 남편과 말없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날 저녁 우린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달 후 나머지 한 채의 세입자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처에 더 넓고 관리 잘 되는 데가 나왔다고 해서요. 여긴 생각보다 습하고 벌레가 많아요. 그제야 우리는 그 빌라가 그렇게 경쟁력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신축이라고는 했지만 소형 건물의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고 반지하와 1층은 벌써 공실이 몇 달째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공실 많아요. 요즘 세입자들 까다로워서 가격 좀 낮추셔야 들어옵니다.
가격을 10만 원 낮춰도 20만 원 낮춰도 연락 한 통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냥 사두면 채워진다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환상이었는지를요. 우리는 조급해졌습니다. 남편은 중개인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고 저는 매일 포털에서 인근 시세와 매물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구조의 빌라들이 20채, 30채씩 공실이라는 걸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신 이거 한 채는 그냥 팔까? 남편이 어렵게 말을 꺼냈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인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가 실패했다는 걸. 우리가 뭘 잘못 판단했다는 걸.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온종일 집에 틀어박혀 있다 보면 무거운 정적만이 집 안을 가득 채웠고 뉴스에서 전해지는 부동산 침체기라는 단어가 마치 우리 얘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외출을 줄였고 외식을 멈췄고 딸에게 선물하던 봉투도 보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씩 줄이는 삶.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살아야 하는 노후. 우리 노후는 안전하다고 믿던 시절은 생각보다 너무 쉽게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계획과 현실은 같은 종이에 있지 않다는 걸. 받을 수 있을 돈과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전혀 다르다는 걸. 그리고 월세는 절대 노력 없는 수익이 아니라는 걸요. 한 채는 넉 달이 넘도록 비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관리비 고지서는 매달 꼬박꼬박 날아왔고 남편은 통장을 들여다보며 이체 일자를 하루씩 늦췄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설 지나면 수요 늘 거야. 부동산 시장이 원래 좀 주기로 움직이잖아. 그 말들은 우리 부부가 스스로를 위로하며 만든 말줄임표였습니다. 하지만 안다는 걸 알아야 했습니다. 우린 이미 한참 전부터 내리막을 걷고 있었다는 걸요. 다른 한 채도 결국 보증금 일부를 깎아주고 간신히 다시 세를 맞췄습니다. 월세는 45만 원, 처음보다 거의 2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래도 적자는 안 나잖아.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조차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말끝이 흐려지고 또 어떤 날은 아예 말을 꺼내지 않기도 했습니다. 계좌에 들어오던 자동이체도 하나둘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적금은 해약했고 딸아이에게 보내던 생일 봉투도 그 해에는 조용히 건너뛰었습니다. 엄마 바빠서 늦었어. 다음에 꼭 보내줄게. 그렇게 핑계를 댔지만 딸의 문자에 괜찮아라는 한 줄이 왠지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이젠 일주일에 한 번씩 부동산 카페를 보며 우리 물건이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 같은 글을 쓰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댓글은 늘 같았습니다. 지금은 시기 아님. 공실 많아요. 좀 버티셔야 해요. 그 버틴다는 말이 이렇게 아픈 말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말없이 계약서 복사본을 꺼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을 보는데 왜 그렇게 작고 슬퍼 보이던지요. 그날 저녁엔 마주 앉아 밥을 먹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으니까요. 우린 자주 집에서 불을 줄였습니다. 보일러는 낮에 껐고 전기장판 하나로 밤을 놨습니다. 집은 점점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이 우리 사이의 말 대신 내려앉았습니다. 한때 노후는 월세로 살아야 한다던 남편도 요즘은 말없이 신문만 넘깁니다. 저는 매일 가계부를 펴고 커피값까지 적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노후는 처음 기대했던 그 그림과는 전혀 다른 색깔입니다. 회색빛, 무겁고 축축하고 말을 삼키게 만드는 색. 그리고 저는 묻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우리가 너무 믿었던 건 부동산이었을까? 아니면 우리 자신이었을까? 그해 여름 장마가 시작되기 전 빌라 외벽에 금이 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비만 오면 누수가 생긴다고 세입자가 고쳐주지 않으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관리실은 외면했고 구조상 빌라 전체가 한꺼번에 보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동 수리 비용이 1,200만 원.
우리는 그중 4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그날 저녁 우리는 된장국 하나로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 없이 말 없이 습기 찬 그 식탁 앞에서 딸과의 통화도 줄었습니다. 엄마 괜찮지? 응 괜찮아 아주 잘 지내지. 거짓말이었지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애에게 부모가 이만큼 흔들리고 있다는 걸. 이웃이 건넨 말 한마디도 이상하게 아프게 들렸습니다. 요즘은 다들 수익형 부동산 해요. 가만히 앉아서 돈 들어오는 거 부럽죠? 저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부터 새벽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에 혼자 걸어야 생각이 가라앉는다고 했습니다. 저도 점점 사람을 피하게 됐습니다. 커피숍, 서점, 시장, 예전에 좋아하던 공간들에서 나는 이상하게 내가 불청객처럼 느껴졌습니다. 퇴직하고 처음 몇 달간 노후 준비 잘 하셨겠어요. 교감 선생님은 연금도 많으시잖아요. 이런 말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위안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들이 왠지 내게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자부심, 그게 지금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나만 알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가장 하고 싶었던 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지금 나는 계산기 앞에서 주저하고 통장 잔고 앞에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세를 맞추기 위해 월세를 더 내렸고 수익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고정 비용을 빼면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집을 팔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팔면 손해가 너무 크니까요. 결국 버티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 우리의 입에 붙은 버릇이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이제 와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패한 건 단순히 투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노후를 너무 단순하게 상상했다는 것, 그리고 불안을 수익으로 눌러보려 했던 마음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은퇴라는 단어는 막상 그 시점에 서기 전까진 실감조차 나지 않는 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박수를 받으며 교단을 내려왔을 때 내가 어떤 시간을 살아가게 될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감으로 근무할 때 누구보다 계획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생생활기록부, 진로상담 일정, 학부모 간담회까지 분 단위로 일정을 맞춰 살아왔죠. 그런 제가 은퇴 후 부동산 수익 하나에 모든 걸 걸었다는 건 지금 돌아보면 어딘가 균형을 잃은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그 선택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더 나은 노후를 꿈꾸고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에 한 번쯤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구조가 정말 현실인지 아니면 그저 누군가가 만든 서사인지 우리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요즘도 말없이 신문 경제면을 오래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 안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하진 않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현실을 바라보게 된 거겠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젠 어떤 선택을 하든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보다는 무엇을 잃지 않아야 할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잃은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뢰, 평온, 생활의 리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부부 사이의 말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땐 마음속에서 자꾸만 이렇게 묻게 되더군요. 정말 우리가 바란 노후가 이거였을까? 그때마다 대답은 한결같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앱을 보지도 않고 유튜브 투자 영상도 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침에 일어나 쌀 씻고 시장 가고 남편과 단둘이 도시락을 싸들고 근처 공원에 앉아 쉬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시간을 버는 법을 고민했는데
이제는 시간을 흘려보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소유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패를 통해 배웠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그때 그냥 연금으로 나눠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오래 붙잡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건 이미 지나간 선택이고 지금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대신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똑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후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내가 내 인생을 조금 더 정직하게 바라보게 되었다는 작은 성장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퇴직 후의 선택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제가 드릴 수 있는 이 말 하나만은 기억해 주세요. 지금의 불안함을 나중에 안정감으로 바꾸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안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급함은 언제나 위험한 판단의 배경이 되더군요. 돈이 들어온다는 구조보다 내가 지킬 수 있는 생활, 지금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삶의 리듬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진짜 안정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와 남편은 조금씩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네 도서관에서 하루 2시간 책을 정리하고 어르신들 독서 모임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남편은 매주 이틀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안전 도우미로 나갑니다. 형광색 조끼를 입고 아이들 등굣길을 지켜보며 조용히 인사를 건넵니다. 이 일들로 큰 돈을 벌진 못합니다. 한 달을 꽉 채워야 각자 20만 원 남짓. 하지만 그 돈은 우리에게 꽤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다시 새벽에 눈을 뜨고 몸을 움직이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다시 살고 있다는 감각을 주더군요. 가끔은 둘이 마주 앉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 아닐까? 요란한 수익도 없고 투자 계획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볕이 들어오는 식탁에서 둘이 나란히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말 한마디를 주고받는 이 시간이 지금은 무척 고맙습니다. 우린 실패했습니다. 확실히 무너졌고 부끄러운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실패가 우릴 더 조용하게 만들었고 더 조심스럽게 서로를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불안 속에서 어떤 결정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그 결정을 함께 나눌 사람이 곁에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아무 일 없는 하루를 차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게 결국 노후를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임을 저는 이제 믿습니다.